네, 반갑습니다. 간호학 학생 여러분.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처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 온라인 강의 도움을 위해서 마이크로 스튜디오가 들어왔고, 처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면서 어차피 첫 사용에서 저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과정 전체를 교수님들한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뒤쪽에 이 장면을 찍고 있는 이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양리학 교실에 이제 세 분의 교수님이 계시죠. 박창규 교수님, 이혜영 교수님, 그리고 저 강재구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는 보통 판서를 주로 선택을 해요. 교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판서를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라서 제 교육 철학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면 양리학 너무 어려워서 약포자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철학과 제 수업 방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입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제 이름을 쓰면 아, 펜을 선택해야 되는군요. 제 이름은 강제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뭐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이 있으면 주로 전화 통화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메일로 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네, 이게 되겠습니다. 기획해 두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만약에 이메일을 수신을 하면 거의 어려운 질문이 아닌 이상 10분 내로 답장을 드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우려면 네, 이렇게 지워지는군요. 네, 저도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교육 철학을 하나를 말씀드리죠. 지금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시험을 뭐 잘 본 친구,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싫지만 순위를 매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여기가 이제 상위 순위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하위일 수 있겠죠. 양리학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상위 순위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의료인이 간호사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는 것에서 상위 순위로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절대로 내려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든 오케이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 선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내용들로 설명하게 되면 약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시죠? 양리학을 포기한 사람. 왜냐하면 간호사 분들이 약포자가 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위험성들은 올곧게 다 환자분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리학이 힘들고 공부하기 싫더라도 절대로 내려가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한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주 목적들은 기본적으로 양리학에 대한 맥락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보다 더 세세한 것, 더 많은 것들을 아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의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한 맥락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재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주로 교재하고 판서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이유들은 교재를 학기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전처럼 책꽂이에 고이 모시고 있다가 책 어딘가에서 나왔어 라고 생각 정도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때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서 충분히 이해만 하시면 시험 문제 거의 뭐
제가 낸 시험 문제의 평균 점수를 대충 말씀드리면 그 100점 만점에 평균이 95점 이상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의를 항상 한두 친구한테 받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변별력이 없습니다.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에 대한 답을 지금 미리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변별하려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간호사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양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두가 다 일정 수준 이상 알게 하는 게 목표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챕터를 3개 나갈 생각이에요. 23장, 24장, 25장 이렇게 3챕터를 할 거고요. 지난 1학기 때 강의를 해보니까 그걸 다 묶어서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각 챕터별로 영상을 쪼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챕터 그 2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물로 한번 띄워보는 것도 연습해 볼 겸 해보고 있는데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장은 뇌하수체 및 갑상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분비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들을 쭉 할 텐데, 그 내분비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그 중요한 사항들은 뭐냐면, 그 호르몬들이 하는 게 이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양리학 쪽에서는 이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이 호르몬들의 고장이 생겨서 너무 과다하게 분비하거나 너무 적게 분비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할 때 호르몬이 안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을 양리학적으로 어떻게 그 조절하고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호르몬 제제에서 그 제가 예전에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다가 이것들은 학생들을 문제를 내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냈더니 설명을 안 한 결과로 틀리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설명을 하는 방식들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호르몬 제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요.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작게 하게 되면 펩타이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단백질하고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구투여, 입으로 이제 약을 먹게 되면 그 위산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이 호르몬 형태로 되어 있는 제제를 양리학적 목적으로 사람한테 투여할 때는 절대로 경구투여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약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 굉장히 상식적인데, 호르몬 제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육 또는 그 피부 또는 비강, 이런 데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펩타이드하고 단백질 제제이기 때문에 소화기계에 파괴를 돼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했다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조차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지 그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생리학이나 해부학에서 배우셨을 텐데, 큰 컨셉에 대한 부분들만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뇌하수체의 모습이죠. 해부학을 배우셨으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뇌하수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 호르몬들의 역할들은 각각의 기관들한테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리고 뇌하수체에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들을 내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하이포살라머스라고 하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너 이런 명령을 내려라 라고 명령을 받아야지만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컨셉을 우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호르몬 들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 성장 호르몬을 영어로 소마토트로핀이라고 되어 있고, 소마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몸에 해당하는 용어고요. 그 트로핀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극하다, 그 성장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어서 몸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성장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꼭 한 친구, 두 친구 정도가 물어봐요. 성장 호르몬하고
소마토트로핀 두 가지 다를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그것을 그 분리해서 외우면 참 훌륭한 친구입니다 라고 칭찬해 드리지만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통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를 대부분 내는데 답까지 어떻게 정리하면 성장 호르몬 가로치고 소마토트로핀 이걸 다 적어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컨셉으로 이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성장 호르몬들은 그 어느 순간에 주로 많이 사용되냐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 재미있으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주로 그 부모님들의 그 아빠의 키가 168cm, 그 남자들은 170cm를 넘는 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의 키가 158cm 뭐 가정을 하겠습니다. 엄마 그 여성분들도 160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이런 부모님들이 그 해서 자녀가 이제 생기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는 나보다 있어서 키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갖게 되시죠. 따라서 그 아이가 이제 좀 그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정도가 되면 소아과를 방문하게 되죠. 소아과를 방문하면 검사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소아과에서는 이제 어떤 추천을 하게 되냐 하면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또는 소마토트로핀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방을 받으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추천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성장 호르몬이 이러한 경우에 더 많이 쓰는 형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근육 주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단백질 제제이기 때문에 한 달에 1회 정도의 투여를 받는 형태가 되고요. 보통 2년 정도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20회에서 24회 정도 주사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받는데 그 비용을 간단하게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 여태까지 15년, 한 17년 정도 이렇게 주사를 맞은 그 아이들이 그 이걸 통해서 키가 얼마큼 성장됐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그 후향적으로 조사돼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 몇 센치일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2cm입니다. 그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그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돈이 많은 집안인가 보다 라는 반응을 하나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친구들한테는 168cm냐 170cm냐가 그 친구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삶에 지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센티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돈이 많고 적고에 대한 개념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간호사가 될 분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고민하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들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야기했듯이 어떤 경우에 쓰일까? 정상적으로 쓰인다면 그 치료 용도를 보시게 되면 소아의 발육 부진, 네, 이런 데 이제 주로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HIV 환자 같은 경우가 면역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 디프레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들을 만약에 투여받게 되면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뭐 간단하죠. 뭐냐면 그 이미 그 골단, 그 뼈의 골단들이 막혀 있는데 이게 지금 좌우가 잘 약간의 렉이 걸려가지고 제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뼈가 이제 막혀 있는 상황에 성장 호르몬에 투여를 한다면 그 뼈를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당뇨나 이러한 환자분들이 이 성장 호르몬 투여받게 되면 이에 대한 것들도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비만 환자가 투여받게 되면 비만 세포를 증식시켜서 오히려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장 호르몬들이 쓰이는 것, 그리고 실제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라고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렸고요. 그러면 자, 피추이터리라고 하는 뇌 하수체에서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성장 호르몬을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거인증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뇌하 수체에서 이것들을 내는 것들을 적게 내라. 이것들은 생화학적으로 억제한다는 표현인 거죠. A가 B를 억제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A가 B를 자극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화살표의 형태를 쓰는 것들은 여러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억제를 뇌하수체의 명령을 이제 그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억제할 때는 누가 워킹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상하부에서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에 따라서 그 다음번에 설명할 그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 이 녀석은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래야지만 뇌하수체에서 그 내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것도 라틴어를 그대서 소마,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테틴이라고 하는 억제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소마토스테틴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그 제제들은 그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그 생체에서 그대로 찾아서 쓰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성장 호르몬이나 그 소마토스테틴 이런 녀석들은 그 합성을 하기 전에 어디서 구했냐면 돼지의 뇌에서 끄집어냈어요. 돼지 뇌. 그 돼지 뇌를 끄집어내서 뇌하수체랑 시상하부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추출해서 이 물질들을 치료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아까 성장 호르몬을 20에서 24에 맞는데 2천만 원 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양리학자들 입장에서 얘네들 제제들을 싸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전체 단백질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짧게 만드는 형태가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소마토스테틴 같은 경우가 한 뭐 여러 가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미노애시드 형태들을 기억하시죠? 1번 아미노애시드부터 쭉 연결해서 그 전체가 모여 있는 게 이제 소마토스테틴 형태가 될 텐데 얘네들을 가지고 그 일부에 있는 단백질 조각들만으로 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운 좋게도 8개 1번부터 8번까지 8개만 가지고도 성장 호르몬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해서 이제는 8개 펩타이드만 붙어있는 형태로 합성을 하는 제제를 그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 제제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8개의 펩타이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양약자들의 이름을 직관적으로 짓습니다. 이유는 이름을 멋지게 지을 수 있을 만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고민을 하더라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고 8개의 펩타이드 조각으로 그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제제를 이제 소마토스테틴 대신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을 교재에서 보여드릴게요. 옥트레오 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옥타라고 하는 게 그 8개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타이드라고 하는 펩타이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에 붙여서 그 옥트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소마토스테틴 억제 호르몬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그 선당 거대증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는 또는 뭐 설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할 때 그 쓰는 제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호르몬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다면 그 FSH, LH 이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폴리클 스티뮬레이션 호르몬, 루테나이징 호르몬,
뭐 한국말로 하게 되면 여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그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뇌하수체에 나와서 난소에 자극해서 난자 성숙을 시키는데 주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요. LH는 그렇게 성숙된 난자를 배란시키는 걸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죠. 불임 치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FSH하고 LH를 쓸 때 원료를 이제 어디서 구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체에서 FSH랑 LH를 그 난소에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근데 이 에스트로겐은 나오게 되면, 너무 많이 나오면 이 명령을 줄여라 라고 하는 체제로 워킹을 하고요. 만약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으면 FSH와 LH를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난소가 반응을 안 하네 라고 해서 그런 여성분들은 FSH하고 LH의 농도를 굉장히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야지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폐경을 하신 분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폐경을 하게 되면 난소의 역할이 없어지고, 난소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에스트로겐을 잘 분비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경한 여성들의 뇌하수체에서는 FSH하고 LH를 농도를 높여서 분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소가 그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폐경한 여성들의 오줌을 받아서 거기에 성분들을 분석하게 되면 FSH하고 LH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폐경한 여성분들의 오줌을 가지고 이 성분들을 추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FSLH 갖고 있는 성분들이 주로 쓰는 게 메노트로핀이라고 합니다. 메노트로핀. 그 메노퍼즈라고 하는 게 그 맨스가 중단된, 즉 폐경이 된, 이게 의학용어로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메노퍼즈가 된 분들한테 나오는 자극하는 물질, 그래서 메노트로핀이라고 하는 게 생생 자극 호르몬으로 사용하는 그 물질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뭐 임상이나 양리학 과정에서 이 두 가지 FSH하고 LH 역할을 메노트로핀이 다 하고 있는데 그 따로따로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줌에서 FSH 역할만 하는 것만 분리할 수 있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오줌에서 분리했다. 그래서 유로 폴리트로핀이라고 하는 물질명이 오줌에서 분리한 FS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H만 오줌에서 분리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분리를 실패합니다. 그러면 오줌에서 분리할 수는 없으니까 LH 역할을 하는 뭐 다른 녀석을 찾아보자 해서 찾았더니 찾아냅니다. 어디서 찾냐 하면 그 여성들이 그 임신을 하게 되면 형성되는 태반에서 나온 태반 호르몬, 그 녀석을 HCG라고 부르죠. 그 육모성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녀석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LH 역할을 하더라 라고 해서 정리하면 FSH하고 LH 역할을 하는 것은 메노트로핀이라는 물질을 쓰고요. 그 메노트로핀에서 분리해낸 유로폴리트로핀을 가지고 FS의 역할을 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LH는 HCG라고 하는 것들로 대신 사용을 해서 LH 역할을 하는 식으로 산부인과에서 불임치료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 생생 자극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로 생기는 게 조기 성숙이죠. 그래서 너무 그 어린 나이에 그 생리가 시작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생생 자극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은 상극입니다. 그 생식 자극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너무 어린 시기에 그 생생 자극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조기 성성숙이 일어나면 성장 호르몬의 그 분비량이 줄기 때문에 그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조기 성성숙이인 그 여자 아이들은 그것들을 막을 필요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걸 막는 것도 동일합니다.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생생 자극 호르몬 내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제하는 녀석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고나도트로핀을 유리시켜라 라고 하는 호르몬들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기에 그 고나도트로핀 FSH하고 LH라고 하는 것들을 분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시상하부에서 고나도트로핀 유리해 라고 하는 유리 호르몬을 내게 되는데, 이 유리 호르몬은 특징적으로 분비를 자극하려면 어떤 식으로 분비하냐면 박동형으로 분비합니다. 분비하라고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분비해 이렇게 박동형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그 고나도트로핀 유리 호르몬이 박동형 형태가 아니라 높은 농도로, 항상 높은 농도로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뇌하수체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뭐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부모님들은 당연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조용히 다가와서 30분 간격으로 공부해. 한 30분 쉬었다가 또 30분 후에 공부해.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공부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그 굉장히 목청 높여서 공부해 라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여러분 귀에 더 잘 들어오십니까? 예, 그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하수체도 그 분비했으면 좋겠어, 분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비 자극을 받고요. 분비하라고 라고 하면 뇌하수체도 가는 기가 먹어서 거부합니다. 따라서 고나도트로핀 유리 호르몬을 외부에서 줬을 때 연속적으로 높은 농도로 투여하는 것들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농도로 연속적으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고나도트로핀 분비를 억제를 해서 조기에 배란되는 것들을 막아줄 때, 조기 성순을 막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것은 뇌하수체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건 프로락틴입니다. 프로락틴은 뭐 잘 알고 계시죠?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그 유주 분비를 촉진을 하죠. 이제 보통 그 프로락틴이 나오는 시점이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준비가 되고, 그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해서 포유를 할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성욕과 생식 기능을 감소시키는 일도 같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를 젖먹이고 있는데 또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그 불편한 어려운 일들이 되기 때문에 프롤락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주로 그 유주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프롤락틴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많이 쓰냐 하면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뭐 여성분들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유주비 이제 그 분비가 돼서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하게 됩니다. 뭐 병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만 고프롤락틴 혈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주비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옷을 뭐 축축하게 젖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불편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불편 없이 그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고프롤락틴 혈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프롤락틴 분비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양리적으로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롤락틴을 분비 억제할 때 작용하는 형태가 도파민 D2 수용체인데요. 얘네들을 작동을 시키면 프롤락틴 분비를 억제를 합니다. 따라서 프롤락틴 분비를 억제시키고 싶을 때 쓰는 것은 도파민 D2 수용체 작동제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높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좀 뭐 강의하는 스타일 이해시킬 겸 이렇게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말 그대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들은
산부인과에서 분만 촉진을 시킬 때 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다른 용도로 이제 개발하는 팀들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개발합니다. 젖먹이는 엄마들한테서 옥시토신이 이제 분비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착안을 한 거죠. 엄마들이 그 행복한 표정들을 봐서 옥시토신이 사람을 행복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해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스프레이 옥시토신들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소프레신이 많이 나오면 오줌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줌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줌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 두 가지로 줄인다고 보면 됩니다. 콩팥이 있죠. 그 오줌량을 줄이려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과되는 양들을 줄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과되고 나서 나온 이제 물을 재흡수를 증가시키면 결국에는 오줌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바소프레신이 하는 그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혈액량을 줄이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량을 줄인다는 것은 이 모세혈관에 이것들을 수축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액량을 줄이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 바소프레신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V2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물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지만 V1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혈관 평활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들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줌량을 줄이는 주로 이제 요붕증 치료에 주로 쓰이게 되는데, 이 분들한테 이 바소프레신을 투여하게 되면 혈압 상승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리학자들이 바소프레신의 또 아미노애시드를 가지고 장난을 쳐보기 시작하죠. 첫 번째 걸 빼봅니다. 여기 작용하는 V1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를 빼봅니다. 안 되네. 두 번째도 빼봅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해봤는데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개의 펩타이드만 제거하는 걸로 그 성과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펩타이드 두 개를 빼서 우리가 원하는 V1에는 작용하지 않고 그 V2에만 작용하는 약물을 얻게 됩니다. 이름을 정하게 되죠. 어떻게 정하냐면 두 개를 펩타이드를 뺐다. 바소프레신에서. 그래서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바소프레신에서 D 그리고 딜리션 시켰다는 걸 합쳐서 데스모프레신. 그래서 요붕증이나 야뇨증을 치료할 때 선호되는 약물로 선택되는 게 데스모프레신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갑상샘, 이 챕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갑상샘 호르몬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정상적인 성장하고 성숙을 작용하는 호르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갑상샘 호르몬이 굉장히 적게 나오면 모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하여튼 무력증에 빠지게 되고요. 갑상샘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센서티브해져서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갑상샘 호르몬은 적절하게 이제 나오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 갑상샘 호르몬이 나오는 기전들을 잠깐 보게 되면 요오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오드가 섭취가 되면 거의 95% 갑상샘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은 산화 과정을 겪고, 이 산화 과정은 다시 이 안쪽에 있는 티오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곳에 요오드가 이제 각각 붙는, 요 끄트머리에 붙어 있죠. 요 붙는 것처럼 요오드화 과정, 아이오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요오드화 과정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각각에 붙어 있는 것들을 커플링, 하나하나를 이제 두 개로 커플하는 콘덴세이션 과정을 겪고 이제는 분비가 되는 형태로 되는 게 갑상샘 호르몬의 기전이고, 이 갑상샘 호르몬이 나올 때 T4, 여기 보시면 T4 형태와 T3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T4하고 T3의 구별하는 방법들은 이 티오글로불린에 요오드가 몇 개 붙어 있는가로 구분됩니다. 4개 붙어 있으면 T4, 그리고 3개 붙어 있으면 T3입니다. 그래서 T4하고 T3가 나오는 비율을 따지면 대충 3대 1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갑상생 호르몬이 기관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주로 T3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요오드가 4개 붙어 있는 것 중에 1개를 떼내면 바로 T3 형태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갑상샘이 암이 걸려서 갑상샘을 떼냈다. 그러면 갑상샘 호르몬들을 낼 수가 없어서 외부에서 갑상샘 호르몬을 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갑상샘 저하증이 되겠죠. 저하증.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그 뭐 3가지 답과를 드리죠. T4하고 T3가 뭐 양리적으로 3대 1 있는 걸 줍니다. 두 번째, T3가 뭐 기관에 효과를 내니까 T3 제제를 줍니다. 세 번째, T4만 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실험들을 진행을 하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녀석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갑상생 저하증에 투여를 해보니 효과가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었습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필요한 T3 양이 다르기 때문에 T4를 충분히 준다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을 요오드를 떼내서 T3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이쪽에 제제를 보게 되면 그 레보티록신이라고 하는 제제가 T4 제제입니다. 그래서 레보티록신 제제가 그 갑상선 저하증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뒤에 것들은 T3 제제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복합 제제 이런 걸 써봤는데 효과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를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볼 수 있는데 29세 여성에서 TSH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갑상샘 기능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적절한 제제는 레보티록신 제제를 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설명을 드릴 것들은 갑상생이 기능이 항진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항진될 때는 갑상샘 호르몬이 합성하는 경로들을 차단해야 되는데 앞쪽에 그림들을 보게 되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요오드가 붙는 과정인 아이오다이제이션을 막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커플되는 컨덴세이션을 그 막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 각각을 막는 약물로 대표적인 것들이 이 그 프로필 티오오라실하고 메치마졸, 이게 2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프로필 티오오라실, 메치마졸. 프로필 티오오라실, 메치마졸. 근데 이 2가지 약물들에 대한 성격들을 잠깐 그 비교하면 그 TU 그 프로필 티오우라실하고 메치마졸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다 그 요오드화하고 축합 반응을 다 억제를 합니다. 둘 다. 근데 이 PTU가 그 하나 더 억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T4에서 T3로 되는 그 과정도 억제를 합니다. 이 PTU만. 그러면 그 양리적으로 이 PTU가 굉장히 센 놈입니다. PTU가 센 놈이기 때문에 약효가 센 녀석들은 부작용도 같이 세지게 되죠.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는 둘 중에 만약에 그 갑상생 기능 항진증에 걸린 환자분들을 치료한다면 메치마졸을 좀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유는 메치마졸이 반감기가 긴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발생 빈도가 그 PTU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로 스튜디오를 한번 처음 사용하는 과정을 해보려고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 다음 챕터들은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는 것들 연습해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장은 이걸로 이제 마치고 좀 쉬었다가 24장 또 하나 찍어서 올릴 거고 또 쉬었다가 25장 챕터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뵙기로 해요. 고맙습니다.